조금 전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곧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여부에 따라 여야 대치 국면도 더욱 가팔라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관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국회 본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최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고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자율 투표로 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좀 엇갈린 이야기는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에 이게 나중에 올 수 있는 후폭풍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네. 부결을 당론으로 택했을 경우에는 167석의 거대 야당이 그야말로 35년 만에 사법부 수장이 공백 상태가 되는 걸 그냥 그것을 이제 시행해 버렸다.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제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상당한 이제 좀 말하자면 역풍이 좀 불어올 것 같고, 그다음에 자율 투표를 할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 혹시나 모를 수 있는 이탈표 때문에 만일 이게 또 가결이 돼 버린다면은 이거 그야말로 또 이재명 체제의 리더십에 또 붕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론을 부결로 택한 것은,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때문에 당이 좀 쪼개진 사실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 단일 대오의 모습을 보이면서 당의 선명성과 그다음에 확실하게 우리는 어떤 이제 단일 대오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체제로 가겠다라는 확실한 신호를 지지층에게 보내겠다는 그런 뜻도 있고, 당이 여기서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당론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당을 공천 과정에서 당을 좀 이끄는데도 상당한 또 그런 그 힘을, 구심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또 작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어찌되었건 당론을 부결로 당론을 택한 만큼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저 35년 만에 사법부 수장이 공백 상태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전 6개월 남은 총선에 상당한 좀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한 어떤 자신감들이 저는 오히려 좀 역풍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곧 표결에 붙여질 텐데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이 됩니다. 네, 하지만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을 표결하기로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서 임명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이 후보자에 대한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민주당을 향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임명에 협조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속보 들어오면 반영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정의당도 그렇고요. 또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선택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균용 후보자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굳이 의원들한테 표결을 다 개인의 선택으로 맡기지 않아도 다 사실은 부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맥없이 그냥 자유투표에 민주적 질서다 이런 거에 끌려다니면서 그냥 맥없이 투표하는 모습만 보일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이균용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흠결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원하는 정치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건데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게 부결이 되면 민주당한테 후폭풍이 간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흠결 많은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 대통령의 의중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 엄격한 나라에서 사법부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 제청한다 하더라도 국회 임명 동의 표결 절차를 뒀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여야 의원들이 최소한 국회에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사법부 수장을 만들어줘야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헌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특징들 다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 제청하면 그래도 사법부 공백 사태가 벌어질 거니까 임명해 줘야 한다. 이거는 논리상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번 사태에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의혹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 아니면은 임명될 수 없는 인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 속보로도 전해드린 것처럼 이 여당은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 동의에 좀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표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부결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저도 뭐 부결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제 이 길을 택한 것은 그나마 자율 투표라고 놔뒀으면은 혹시라도 모를 수 있는 또 이 부결의 가결의 여지가 있었을 텐데 이 부결로 된 이상 뭐 단일 대우로 이제 뭐 아주 일사불란하게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물론 민주당이 이제 이균영 후보자에 대해서 세 가지를 꼽습니다. 부적격 사유로 일단 도덕성이 안 되고 그다음에 준법 의식이 부족하고 마지막으로 균형 감각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본인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 그 10억 원 가까운 거를 이제 급하게 이제 정상적이고 객관적 과정을 통해서 매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87년 체제 이후 그 대법원장 인준이 부결된 게 딱 한 차례 1988년 정기승 후보자에 대해서 한 차례인데 당시 그때는요 전두환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을 노태우 대통령이 다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반기를 들은 거거든요. 그때 판사들이. 그래서 당시 그 연판장을 돌리고 걸기를 하니까 새롭게 지명했는데 그분도 부적격이다 해서 그때 말하자면 사법부 독립 때문에 그 부적격 판단해가지고 그런 부결 투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야가 계속 두세 번씩, 네 번씩, 다섯 번씩 바뀌는 상황에서도 35년간 단 한 번도 대법원장 인준에 대해서 부결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겁니다. 최소한 어떤 후보자라도 흠결이 없는 사람은 없었고 여야 입맛에 딱 맞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대법원장은 조금의 흠결이 있더라도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우리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공석이 되거나 말하자면 여기에 형해화되거나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치권이 어느 정도 타협의 정신을 존중해서 해준 건데 저는 과연 이런 것들이 35년 만에 정말 이렇게 사법부 수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킬 이번 부결 투표가 된다면 과연 이 후보자가 이 정도의 흠결 갖고 있는 후보자인가? 정말 정치권에 휘둘리고 말하자면 본인이 도덕성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후보자인가? 저는 좀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하고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고개를 숙였다면 어느 정도 좀 여야가 좀 협치해서 어느 정도 저는 맞은 균형점을 찾았을 것이 그것이 정치의 복원인데 그게 너무 아쉽고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되면 1월 1일까지 아마 후보속 대법원장 임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이제 인준하고 또 그다음에 다시 대통령 지명하고 그다음에 청문 절차 거치면은 그러면 과연 이 체제가 또 어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부결로 인해서 대법원장의 권한 대행 체제가 어디까지 갈지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아주 초유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도 저는 민주당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저는 아주 상당히 부담스러운 선택을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저희가 조금 전에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들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표결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당연히 부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뭐 민주당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제3지대에 있는 이런 야권까지도 부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표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좀 정치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해석은 압도적으로 만약에 부결이 나온다. 이걸 이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법원장 임명 동의 투표가 있었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회 정치사에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부결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렇게까지 부결 여론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흠결 많은 사람이 있었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은 정의당의 야권 성향의 의원들하고 민주당까지 같이 포함해서 부결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한 180표 가까이 부결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에서 부결이 180표 가까이까지 나오면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이 된다.
이거는 정말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아까 공백 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서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정반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만인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 제청하면 국회 임명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최소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한 거예요. 그 표결 절차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이건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잘못했다는 얘기지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부결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롯이 그 책임은 사실은 대통령한테 가야지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부결로 이 당론을 채택을 했고 잠시 후에 개표 결과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도 좀 들어봤는데 두 분 다 지금 투표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부결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부결이 될 경우에는 공백이 커져서 부작용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진다면 뭐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을 예측해 볼 수 있는지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그 대법원장이 갖는 권위의 말하자면 권위의 형해화가 이루어진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바로 어제부터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판사 임명장에 대법원장 권한대행으로 다 발부가 됐어요. 예. 그리고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전원 합의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릴 수는 있다고 하는데 열지 않은 한 번인가 빼놓고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사실 전원 합의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 어떤 민형사 소송이 1, 2심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는데 그동안 많이 밀려 있는 게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더 뭐 이게 좀 가중이 돼가지고 민형사 소송이 계속 굉장히 말하자면 지금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런 소송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앞으로 진행되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1월 1일까지는 지금 말하자면은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 만일 그때까지 지명이 안 된다. 그때 인준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김선수 권한대행이 이제 1월 2일부터는 하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민변 회장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은 사실상 정권은 바뀌고 했지만 결국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해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시즌2가 시작되는 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법조계 내부에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판사들이 대법원장 한 분이 리더십에 의해서 다 좌우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면은 대법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 놓고 본다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 아주 특별한 그런 흠결이 없다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자기가 말하자면 권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권능을 부여하는 게 저는 국회가 과연 정치적 행위 표결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부결을 하는 것이 좀 맞느냐. 그러니까 35년간 이 일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행을 우리가 존중해 왔다는 얘기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의 선택이 대단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자꾸 지금 혼동시키는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변협 출신이 만약에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정권 바뀌었는데 대법원은 김명수 사법처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대법관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왜 6년으로 만들어놨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보다 일부러 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 상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체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법부가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체제에 어떤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그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게 헌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자리들은 대법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그리고 대법관이에요. 왜 이런 자리들을 국회에서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겠습니까? 그만큼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하든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도덕성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명 제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잘 모르겠다, 송구하다 이거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은 거짓말 의혹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인사를 임명 제청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그냥 임명하고 싶으면 임명하는 게 오히려 한국의 사법 체제를 흔드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언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현재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무기명 투표라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여론도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부결로 당론을 정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건 뭐 이탈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몇 표가 나왔다고 친다 하더라도 이게 네. 민주당이냐 아니냐 이건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균용 후보자가 그만큼 사실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법원 노조에서도 지금 임명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전 지법원장 시절에 다면 평가 받았던 거 보면은 거의 최하위 등급을 평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법원 내 구성원들조차도 그 정도의 리더십이 있는 그 법관이라고 판단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은 대법원장 후보자인데 여권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표가 나왔다는 것은 전체 흐름에 크게 논란이 될 만한 사안들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무기명 투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아무래도 전자투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투표가 마감이 되면 그렇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 최수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부분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조금 넘는 숫자면은 저도 약간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일단 17석을 넘는 데다가 정의당이 일단 당론을 했기 때문에 일단 23표가 넘는 과반에서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최소한 20여 표의 이탈표가 과연 나오겠느냐 그런 점은 조금 저도 이게 이제 자율 투표로 맡겼으면 약간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렇게 지금 당론을 했기 때문에 저도 쉽지 않을 걸로 좀 보여지는데 다만 시간은 좀 단축될 것 같아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여부는 우리가 수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전자식으로 투표하기 때문에 한 10분, 15분 이내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그걸 마지막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 투표로 정했을 때 혹시나 모르는 이탈표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해석들, 그다음에 이번 가부에 대한 표가 거의 근사치에 다다랐을 경우에는 이건 민주당이 책임져라 혹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예 여기에 대해서 원천 차단해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당론으로 부결시켰다고 한 것은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영장 적부심 기각된 이후에 아마 좀 선명성 쪽으로 좀 당의 어떤 정체성을 전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충분하게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끌고 가. 그래서 시간을 좀 벌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저는 정치적 계산도 혹여나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대법원장이 어쨌든 부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있는 이런 입장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재판들이 정말 사법 일정에 정확하게 맞춰서 진행될지는 조금 약간 의문이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도 일단 좀 시간 벌기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아니었겠느냐. 만약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포함됐다고 저도 보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제가 보기에 나중에 총선에서 정말 어떤 중도층들의 어떤 심판도 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서 어쨌든 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그러니까 가결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의 힘을 보여준 건 맞겠지만 여기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후폭풍이라든가 정치적 책임의 여부는 총선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말씀을 좀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대법원장 인준투표 부결하자 이렇게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못해요. 그렇게까지 정당에서 하지는 않아요. 정당이 정치적인 사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표결에 대한 판단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문제나 이렇게까지 다 엎어가지고 얹어서 얘기하면서 나중에 가서 민주당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건 너무 과잉 해석인 것 같고요.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균용 후보자가 흠결이 사람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면 역풍이 틀림없이 저는 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비명이니 친명이니 여기에 이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왜냐하면 비명계 쪽에서 이거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저 정도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목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당론 채택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 행위 자체가 그게 나중에 가서 혹여나 역풍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더도 다 부결이 나오는데 뭐하러 당론을 채택합니까? 라는 것 때문에 고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균용 후보자의 자격이 충분하면은 그런 게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당론 채택했다고 해서 그게 마치 현 정부하고 싸우겠다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과잉이다. 오히려 거꾸로 해석해야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이 최수영 평론가와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본회의장 장면 라이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가 시작이 됐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표결, 이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이 되는데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시 가결이 됩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앞서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채택을 했고 이제 곧 관련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잠시 언급을 했으니까 관련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논란이 불거졌던 10억 상당의 처가회사 비상장 주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성범죄 감형 논란도 그렇고 여러 논란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관련해서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본인의 판결 기록이라든가 그래서 오해 소지가 있거나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깔끔하게 사과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신이 대법원장이 된다 그러면은 보강할 건 보강해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저는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독립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의지가 있느냐가 저는 대법원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행위라고 봐요. 그 도덕적이라든가 이런 흠결이 별로 없었다고는 하지만 없었다고 평가받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6년이 정말 그렇다면은 어떤 우리 사법부 독립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한민국 사법 체제가 정말 정의롭고 공정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이 정치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가지고 한 판사에 대해서 본인이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사연을 털어놓음으로써 정말 본인이 정치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례도 있는 분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들이 가장 더 중요하게 후보자의 자격을 놓고 본다면 저는 이균용 후보자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판의 판결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공정함에 가장 그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공정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게 보여야 된다고 그런 철학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흠결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조금 저는 인정을 할 건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정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갈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이균용 예, 임명 잠시만요. 동의안은 총 이제 투표수 투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 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이 부결됐습니다. 이는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자, 부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가표가 네. 118표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 이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두 표 정도는 그다음에 예. 기권까지 포함하는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했던 거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67에 정의당까지 포함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숫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거의 이탈이 없이 표를 던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로써 35년 만에 우리는 또 헌정사에 또 새로운 기록을 하나 갖게 생겼습니다. 이번 9월 10월 국회가 정말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자, 그래서 저는 과연 이균용 후보자가 지금 낙마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통령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후속 지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후속 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는 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로써 대통령의 그 인사권의 행사에 대해서 야당이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은 조금 더 급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냉할 것 같고 정말 그 여야의 협치라든가 의회 정치의 복원이라는 것이 조금 어려워질 듯도 싶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강대강의 전선 형성이 저는 총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거기 과정에서 아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또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이 되네요. 예.
자, 조금 전 이 안건은 이균용 국회법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제112조 임명 제5항 동의안이 단서에 따라 찬성 유의 유무를 118표, 물어 반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표, 이 기권 2표로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부결이 된 건 1988년 이후 35년 만의 사례인데요. 이에 따라 사법부 공백 사태도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이 118표가 나왔거든요. 김성환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좀 착잡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기록이 아니잖아요. 결국 사법부의 오점으로 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회로서도 앞으로 대법원장 그 임명 동의에서 부결됐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것만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절제된 방식으로 행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법부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할 때 그 이후에 나왔던 의혹들 봐보세요. 그러니까 혼자 거짓말, 거짓 해명도 굉장히 여러 차례 했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예를 들면 비상장 주식 10억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동안에 2억 원을 배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신고할 때쯤 됐을 때에는 이 규정이 바뀌어서 몰랐다. 뭐 이런 식의 해명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받아봤더니 기준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신고할 것이냐, 가액 신고 내용만 바뀌는 거지 비상장 주식이라고 해서 신고하지 말라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장관이면 또 몰라도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리고 법관 생활을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랬더니 인사가 지금 법동 올라가지고 비상장 주식 갖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 사실도 신고도 하지 않았다?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 외에 뭐 세금 탈루 의혹부터 시작해서 아빠 찬스 의혹까지 얼마나 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이런 후보자를 인사검증 과정에서 못 걸러냈다? 이거 심각하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인사정보검증단에서 검증을 제대로 거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즉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인지 정해서 대통령실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장관 후보자 3명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장관 후보자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여론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붕괴의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굉장히 무겁게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부결이 됐고요. 3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2의 후보자가 이제 나올 것으로 또 보이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 윤 대통령의 고심도 좀 깊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이균용 후보자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더 적합한 인물을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제에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도 더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의회의 선택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을 골라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장 뭐 후보자 찾는 게 하루 아침에 뚝딱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면 검증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조회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올 연말이 좀 어렵지 않나 자꾸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국정감사 시기를 또 피해서 간다고 놓고 보면 저는 11월 달에 그럼 지명을 하게 되면은 또 한 달 이상 소요가 되는데 물론 다행스럽게 연말까지 된다 그러면은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지금 권한 대행이 있을 때 그나마 자연스럽게 바톤 터치가 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은 저는 더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정말 많은 지금 그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고심 재판들이 또 지연 여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사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질서와 그다음 방향성들을 찾아내는 우리가 전원합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회의 어떤 우리 새로운 질서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법원의 그런 판결들인데 그런 것들도 두세 달간 없을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좀 이런 것들이 좀 말하자면 사법부 35년 역사에 대단한 큰 뭐 또 5점도 5점이겠지만 상당한 큰 부담이 또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야당이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관행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여야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정치적인 어떤 협상의 그런 카드 영역에 있었던 이런 대법원장 이제 인준 표결을 부결시킴으로써 저는 이
여의도의 어떤 정치적 빙하기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다면 앞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협치가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에 대한 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예. 점에서 저는 총선까지 정말 강대강, 그다음에 아주 강성 지지층만을 보고 가는 그런 또 정치가 계속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네. 저는 10월 국회가 좀 더 얼어붙는 그런 냉각기의 국회로 좀 접어든 게 아닌가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관련해서 최수영 평론가, 김성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